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그리고 이용주, 박진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어제였죠.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개헌선을 확보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아베의 수건에는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일본발 수출 규제 조치는 더욱더 장기화될 전망을 보이고 있고요. 한일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1세기판 임진왜란이다. 100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놓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많습니다. 주변에 일본에 가지 않겠다. 일본 제품을 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네, 이게 과연 얼마나 길어질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국민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걱정이 큽니다. 네, 자, 자세한 얘기는 박진준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지난 주말에 종로의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요,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촛불이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저 장소는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군 성노예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이른바 수요 집회가 몇 년째 열리고 있는 곳이잖아요. 목요일에는 강제징용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대규모로 이렇게 촛불이 밝혀지는 광경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뜨거웠는데요. 그렇다면 일본 현지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직접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일본 도쿄 인근의 치바현.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한 지하철역 앞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가 한창입니다. 집권 자민당의 이 지역 후보는 사토 마사이사 현 참의원. 6년 임기의 참의원을 12년째 두 차례 역임 중인 그는 울산 자위대 고위 간부 출신입니다. 私の息子も実は自衛官です。国会議員の中で子供を自衛官にした私だけだと思います。 자민당 내 대표적인 극우 인사로 우리의 외교부 차관급에 해당하는 외무성 부대신, 즉 현직 강요이기도 합니다. 慰安婦合意、これで二国間政府でこれで終わりですよ。そして徴用工とか没収工とか応募工、いろいろ言い方があります。旧朝鮮半島出身者の労働者の問題、これは条約で解決した話。 자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전에서 일본 내 혐한 정서를 적극 활용하라고 후보들에게 지침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불거진 양국 간의 갈등이 선거 유세의 단골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全てとっても韓国の方が一方的に問題を作り出し、日本には全く非がない。韓国はここの大きな問題がまだ分かっていないと思っています。 도쿄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미쓰비시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해야 할 일본의 대표적 전범 기업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을 성토하는 극우 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한일 단교, 불합리 요구 단호히 거부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든 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いわゆる慰安婦というのは単なるその当時は合法だった売春婦だったからです。お金になることを教え知恵つけてあげて、それから慰安婦が問題化しました。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조롱과 혐오를 자극합니다. パク・チョンヒなんかは日本の経団連のどこ敏夫さんのところに来て土下座してお金をもっとください、そのようなことまで言ってるんだよ。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걸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徴用工問題というのは歴史問題ではなくて、国際法上の国と国との約束を守るの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その義務の中において、相手の国が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참의원 선거전과 맞물려 일본 우익 언론들의 한국 때리기도 연일 수위가 높아졌고 급기야 도를 넘었습니다. 지난 17일 방송된 일본 후지TV. 韓国側は今更徴用工問題を取り下げるわけにはいかないし、レーダー照射も認めるわけにはいきません。慰安婦財団に至っては解散してしまいました。日本に差し出すものが何もないんです。あるとすればムン・ジェインの首くらいでしょうか。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한국의 재계 인사로부터 들었다며 문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합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도 서슴지 않습니다.何でもありの韓国なのでできないはずはありません。現に前大統領のパク・クネは弾劾されたし、3代前のノムヒョンは弾劾の途中で自殺しました。経済破綻の危険性を突きつけられた韓国の与党議員がムン・ジェインを切る。今の日韓関係を救う方法はそれしかありません。 야후재팬 등 일본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한일 갈등을 다룬 기사들이 많이 본 기사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기사들에 일본 네티즌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붙은 댓글들은 더욱 자극적입니다. 한국에 더 강한 제재 조치를 해야 된다거나 한국은 누가 봐도 블랙 국가라는 등 한국을 비난하고 혐오한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이 이유 없이 싫다는 맹목적 반한 감정도 숨기지 않습니다. 韓国に負けたくないという韓国よりは、日本は上だと、考えている人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かなりいるわけで、韓国人が言っていることは、嘘に違いないというような本とか、いろんなインターネット上でも情報出てますよね。やっぱり信じてしまい。 네, 참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이 실감이 가네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언론인이 남의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을 하라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참 이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는 아베 총리가 아무리 이상해도 병원에 보내야 된다 이런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들은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를 지켜야죠. 사실 일본 언론의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일본 언론인들의 수준은 더더욱 높지 않습니다. 저 정도일지는 몰랐습니다. 사실관계가 아예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구나 이웃나라 대통령한테 할 소리는 아니죠. 그리고 일부 국내 보수 언론의 경우에는요, 일본 신문인지 국내 신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렇고요. 중앙일보도 그렇습니다. 일부 경제신문도 그렇고요. 네, 일제시대 때 유명한 기사가 있었죠. 그렇죠. 아, 천황폐하. 조선일보는 100년째, 거의 100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보수 언론들의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속내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발표되기 사흘 전 조선일보에 실린 논설 실장의 칼럼. 구한말 격동기 지도자의 역량 차이가 조선과 일본의 운명을 갈랐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고종에 비유하더니 총리로서 그의 행보는 이토 히로부미에 비유된다. 일본에서 이토는 근대화의 원hun으로 추앙받는 존재다. 아베 총리를 한껏 치켜 올리는 반면 문 대통령에게는 국권 침탈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본받으라고 주문합니다. 이달 들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자 조선일보는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냅니다. 지난 5일자 논설위원회 칼럼. 외교부와 대법원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정부는 이를 재판 거래와 사법농단으로 낙인 찍었다. 사법농단의 대표적 사례로 적발된 강제징용 재판 거래를 정당화하며 한일 갈등의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립니다. 지난주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쓴 다른 칼럼은 한술 더 뜹니다. 외교와 사법의 정치적 협의를 적폐와 불법으로 몰아 단죄함으로써 사법부를 성역화하고 국제관계에서 사법부가 외교를 지배하도록 놔두는 정신 나간 정부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도 정권이 다 관리하고 그 박근혜 때처럼 해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삼권 분립이든 뭐든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진 않다. 최근 확산된 국내 소비자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조선일보의 논설 주간은 한국 국민의 민족 감정에 불을 지른 건 일본의 의도라며 불매운동을 폄하합니다. 격분한 우리 민병들이 죽창 들고 몰려들면 그걸 신호 삼아 조총 사격을 개시하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한테 덤비지 말고 국민들 가만히 있어라. 소총 맞는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대국민 겁박이거든요. 우리는 일본의 시민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놓고 얘기해요. 최근 조선일보는 일본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립니다. 극우 성향인 일본 산케이 신문의 계열사인 후지TV. 韓国政府作成のリストによると
2015年から今年3月にかけ戦略物資が韓国から流出した密輸出案件は156件に上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부실하다는 취지, 즉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의 기사입니다. 알고 보니 지난 5월 조선일보가 쓴 기사를 2달이 지나서야 인용 보도한 겁니다. 朝鮮日報の中に、これは今年の5月だということで報告を受けているんですが、これは大量破壊機に転用可能な戦略物質が韓国から違法に輸出されているのが急増していると。 정작 조선일보의 원문 기사는 사실상 가짜뉴스에 가까울 만큼 부실했습니다. 한국 전략물자 불법 수출 3년 새 3배. 제목은 그럴싸하지만 전략물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디로 유출됐는지는 기사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례적으로 적발 건수가 적었던 2015년 이후만 비교 대상으로 삼아 통계 왜곡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기사의 출처는 우리공화당 조원질 의원실. 정부 측에다가도 경각심을 주는 거죠. 전략물자 관리를 제대로 해라. 풀어가는 건 언론사가 푸는 문제지. 우리는 자료를 서로 공유해가지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역할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조선일보 기사는 일본 매체의 입맛대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일본 우익 주간지인 신조. 지난 7일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말미에 달린 댓글까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거짓말의 달인이라거나 우리 한국인도 문재인을 믿지 않는다는 등 감정적 댓글들이 한국민들의 여론으로 둔갑한 겁니다. 이제 조선일보 유력지 이건 분명하죠.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을 그냥 비판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실책으로 돌리는 거죠. 측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고마운 거죠. 일본의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조선일보를 인용한 산케이 신문 기사와 조선일보의 일본어판 사설이 한때 가장 많이 본 국제뉴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해결책을 마련할 생각은 안 하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호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이제 내용인데요. 이게 자기네 언어로 한국의 보수지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발행되는 기사를 번역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일본어판 조선일보. 한국에 대한 일본 기업의 투자가 줄었다는 내용의 기사는 한국을 비하하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바뀌었고 원문에는 없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일본어판에서는 매국 정권으로 표현하며 등장시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조선일보는 문제 일본어판 기사들을 삭제했습니다. 조선일보의 한 관계자는 자회사에서 고용된 일본인 직원이 번역을 했을 뿐 어떤 의도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회사 측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혐한 뉴스 장사를 했다라는 거죠. 심도 깊은 어떤 그런 보도는 없고 대신 정부를 비판하는 거, 그다음에 국민을 훈계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일본의 입장을 따라가거나 혹은 좀 과장되게 말하면 추종하는 듯한 이런 보도만 있다라는 게 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사실은 이제 아베도 한국 내 여론전을 폭탄을 던져놓은 거잖아요. 아베가 이게 경제전 아니에요. 여론전이지. 한국 내 여론을 한국 내 경제를 악화시켜서 한국 내 반정부 여론을 확산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의 좀 만만한 정권을 좀 세우겠다. 그 타이밍을 맞은 거죠. 잡은 거죠. 네, 이걸 뭐 언론의 자유의 문제로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도대체 어느 나라 신문입니까? 우리나라 신문입니까? 아니면 아베 개인 홍보지입니까? 조선일보가 아베 편을 든다는 건 명확하죠. 임진왜란 때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그 길잡이를 하던 조선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과 조선일보가 굉장히 겹쳐 보입니다.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스트레이트에서는 이 조선일보 일본어판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네, 스트레이트가 제일 먼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도 그리고 일본 초계기 사태 때도 보수 언론들은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특히 조선일보 일본어판은 최악의 한일 관계로 평가하면서요. 1차적 책임은 한국 정부의 교조적이고 무책임한 외교 행태에 있다는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우리 매체 가운데 일본어판 서비스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매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틈만 나면 사실을 왜곡해서 문재인 정부를 때립니다. 때려요. 일본 정부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는 게 국내 언론의 역할입니까? 더구나 이런 시기에?
며칠 전에는 중앙일보에서 무토 전 일본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근데 무토 대사가 강제징용 대법원 배상 판결을 잘못해서 지한파들마저 등을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판에 관여 안 해서 일본 관계를 다 어그러뜨렸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토 대사라는 분 과연 이 시점에서 인터뷰 대상으로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분 일본으로 돌아가서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 이런 책을 썼어요. 이런 제목의 책을. 그리고 또 그 강제징용 재판을 앞두고는 전범기업의 대리인 역할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고문이었어요. 미쓰비시 고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 윤병세, 인수위에 있던 윤병세 씨를 만나서 로비를 했던 로비스트입니다. 이런 내용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이런 말은 안 쓰죠. 자, 사실 일제 강제징용 문제는요, 이미 20년 전에 국제노동기구에서 강제노동이라고 인정을 했고 인권의 문제 아닙니까? 네. 왜 이 문제가 자꾸 다시 이렇게 불거지는지 그 이유는 뭘까요? 네, 현재로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큰 상황인데요. 일본 외교 문서나 일본 내 재판 판결문에도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이 들어선 뒤론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도 동조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다는 건데요.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이달 초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서 열린 학술대회. 일본의 한 극우 성향 연구소가 마련한 행사입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을 동원한 군함도 내의 강제징용이 날조된 역사였음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어느 한국인 학자가 참석해 이들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Many Koreans went to Japan voluntarily and wages were paid impartially to all workers, Japanese and Koreans alike. 당시 조선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군함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총독부의 법령으로 징용제도가 도입된 뒤에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Conscription was practiced according to legal process, and governmental attitude derived from erroneous belief that Korean laborers were forcibly abducted and made to work like slaves. 고용된 조선인을 일본 정부가 철저히 보호해줬다는 주장까지. Wartime Korean laborers lived a free and easy life. 이 학술대회가 열린 건 이달 2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 정부가 하루 전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해 국내 반일 감정이 끓어오르던 때였습니다. 이우연 위원의 이런 발언은 예전부터 되풀이됐습니다. 강제 연행이라는 역사 왜곡은 한국의 반일 민족주의를 만들어내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판결 또한 명백한 사실에 대한 역사 왜곡에 의해서 발생한 황당한 판결입니다.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논문이 발표된 건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협정을 체결했던 지난 2015년 12월. 식민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주권이 박탈된, 자기가 주인으로서 살 수가 없는 사회죠. 그 본질은 말을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그런 삶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더 본질적인 거는 식민지라는 그 사회, 그걸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거죠. 스트레이트는 이우연 위원과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그는 하루 전 갑자기 인터뷰를 취소했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만은 제가 아무래도 저만 있는 게 아니라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해서 그 인터뷰는 못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다른 분들은 누구일까? 이 위원이 소속해 활동하고 있는 낙성대 경제연구소 홈페이지입니다. 이사장은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오래전 생방송 TV 토론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해 파문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한국 여성들을 관리한 것은 한국 업소 주인들입니다. 버젓이 지금 여자를 지금 말이죠 쇼 윈도에 갖다 놓고 이 성매매 하는 나라가 세계에 어느 어디 그리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되게 그런 식의 또 정신적 문제를 성매매 문제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큰 비난이 일자 그는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쨌든 저희 잘못이 크고 해서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니
제 본심이 그렇지 않다는 건 좀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승만 학당이라는 인터넷 강의를 시작한 이전 교수.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행해지는 위안부 자신의 소규모 영업이었습니다. 위안소 업자는 그들에게 영업 장소를 제공하고 수익을 일부를 나누는 계약 관계였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려 찾아갔지만 이승만 학당 측 관계자는 스트레이트 취재진의 적대감마저 드러냈습니다. 이영훈 교장 선생님 좀 뵙고 싶어서. 인터뷰할 생각이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 아니 좀 그래도 공개된 것들을 좀 여쭤볼 수 있잖아요. 지금 다 당신은 다시 악질적으로 그렇게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인터뷰를 해요? 지난 2015년 고려대 강의 도중 역사 왜곡과 친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정한기 전 교수. 그 역시 이승만 학당의 강사진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한국인 징병자들은 일본에 충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한국인의 정치적인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유효할 것이라고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징병자들은 기꺼이 징병에 응했던 것이다. 이처럼 과거사 갈등에서 비롯된 한일 관계의 고비마다 식민사관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학자들의 속내는 뭘까? 한국의 정치 권력이 또는 학계가 종북 좌파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지금 뭐 계속 뭐 방송도 하고 있고 그런 뭐 이제 선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 민족을 따라서 배우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담론이 한국 엘리트들 사이에서 공유되었고 이런 태도가 우리 사회 일각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야, 정말 그 포럼 화면은 정말 화가 나는 그런 화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수장이라는 이영훈 교수 유명했던 양반인데요.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네.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해오는 분 아닙니까?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의 주장이 우리 경제사학계에서 주류라는 게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문제네요. 네, 반일 민족주의도 아니고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북콘서트를 지난 재헌절부터 사흘간 걸쳐 진행했습니다. 북콘서트 장소가 서울, 대구, 부산, 묘하게도 경부선 라인에서만 진행됐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 우리가 일제 잔재, 식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빚어진 한일 갈등이 어쩌면 우리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친일을 청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도 드네요. 나라가 위기입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러자 친일파가 여기저기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갈등만 수습할 것이 아니라 한일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